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른 결혼 덕에 큰딸이 벌써 직장에 들어가 독립했고 아들은 군대에 있어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며 부러운 듯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가 한창 어린 나이에 애엄마 됐을 때 사실 우리 다 어이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정말 부럽다. 요즘 우리 아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나 숨도 편하게 못 쉰단 말이야. 고1부터 이러니 남은 2년을 어떻게 보낼지 정말 걱정이다. 얘는? 나도 다 지나온 길이야. 일찍 낳았다고 애가 공짜로 크니. 그래도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이제 능력자 남편이랑 꽃길만 걸으면 되니 얼마나 좋아. 꽃길은 무슨 시집장가까지 보내야 손 떼는 거지. 나도 아직 멀었어. 그래도 입시 수발에서 벗어난 건 정말 좋더라. 넌 앞으로 2년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걸? 그런 노예 생활에 비하면 지금이 좋긴 하지.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20대에 너희 한창 놀러 다닐 때 난 남편 뒷바라지하고 기저귀 가느라 눈물 콧물 다 쏟았잖아. 그 보상이라고 생각해야지. 제 말에 친구들은 입을 삐죽이며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느닷없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일로 저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야 했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혼자 있을 때 그 일이 떠오르면 이를 갈며 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 아직 완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 삭히기만 하니 더 울분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저와 공감해주고 함께 욕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바로 썰맘 애청자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부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작은 위로라도 건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나서서 부모님 속을 좀 썩였습니다.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자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이 좋은 건 알겠지만 둘 다 아직 갈 길이 멀잖아. 그런데 꼭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안 그래도 정신없을 텐데 석영이 인턴이라도 마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저 사실은 현이가 임신했어요. 죄송합니다. 임신? 아이고 세상에. 너희가 지금 어떻게 부모가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 앞길이 창창한 애들이. 참 대책도 없다. 현이 넌 졸업하고 유학 가겠다며. 통역사 되는 건 다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 낳고 가면 되잖아. 애는 누가 키우고 애가 낳기만 하면 그냥 혼자 쑥쑥 크는 줄 알아? 그럼 생긴 애를 어떡해요? 그래도 외손주가 생긴 건데 좀 기뻐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철없는 제 말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생긴 애를 어쩌겠냐. 우리가 도와줄 테니 애 낳고 너희는 하고 싶은 일 하거라. 하지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 주진 않았습니다. 아이 낳기 한 달 전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거든요. 현이야, 일을 어떡하냐? 너희 엄마가 수술하게 생겼어. 네? 수술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운동하다 주저앉았다는데 병원에 가보니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야.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다. 너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어떡하지? 엄마가 당분간 애를 봐주긴 힘들 것 같구나. 그래서 엄마는 괜찮으신 거예요? 당분간은 고생하겠지만
수술만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 다행이네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수술 잘 받으시라고 하세요. 애 맡길 곳은 다시 찾아볼게요. 혹시 너희 시댁에 좀 부탁해보는 건 어떻겠니? 아니요. 그쪽에는 아예 말 꺼낼 엄두도 낼 수 없어요. 할머님 치매가 심해지셔서 정신 없으시거든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생판 남에게 갓난아기를 맡기려니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이를 좀 키워놓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살림하며 육아하고 남편을 내두하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공부에서 손을 놓고 몇 년이 지나자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복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주부로서의 삶에 만족해야만 했네요. 그래도 남편이 전문의가 되어 대학병원 근무할 때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제 꿈은 물거품이랬지만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 수입도 좋았고 남들도 부러워했으니까요. 한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나 개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개원? 갑자기 왜? 아니, 그 고생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갑자기 개원이라니. 그건 나중에 퇴직하고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준노동인지. 처음에 대학병원 선택한 건 큰 병원에서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 근데 새벽부터 회의하고 수술하고 저녁에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회의도 들고. 그냥 내 병원 차려서 환자 진료랑 수술에 집중하고 싶어. 개원하면 뭐 신경 쓸 게 없는 줄 알아? 그것도 사업이잖아. 병원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쩌려고. 그건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뭐. 전 그러면 바로 개원하지 말고 어디 봉직이라도 들어가자. 월급 받으면서 개인 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좀 배우기라도 하는 게 어때? 뭐? 아니, 교수까지 한 사람한테 남 밑에서 월급이나 받으라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걱정이라니까 그렇지. 맨날 책만 받은 사람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정말 괜찮겠어? 아, 걱정도 발자다. 남들 다 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 비뇨기과는 피부과나 안과처럼 인기 있는 과목도 아니잖아. 개원한다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 있어? 야, 넌 시작도 하기 전에 입방정 좀 떨지 말아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것도 하기 나름이야. 남편은 걱정하는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기어코 개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병원도 영업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말주변도 없고 상냥한 성격도 아니라서 사람들이 선호할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남편의 행보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제 걱정대로 병원은 파리만 날렸어요. 그렇게 개원하고 2년을 그럭저럭 버티던 남편도 2년이 넘어가며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의욕이 넘쳐 강남 중심에 자리를 잡고 최신 설비를 다 갖춰놓았지만 결과는 참패였죠. 마지막에는 임대료 내기도 힘들 만큼 고전을 면치 못했네요. 그때 저희 아이들은 둘 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이며 새말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자꾸 남편을 채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진 거 다 털어넣었는데 이제 어떡해. 애들 등록금이랑 돈 들어갈 일이 천진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든 졸업이라도 하는 건데.
졸업했으면 뭐, 네가 나가서 돈 벌게? 너 사람을 진짜 찐으로 하는구나. 내가 이대로 평생 물고 먹기라도 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빚만 잔뜩 남고 당장 생활비도 문제냐 하는 말이잖아. 그렇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알느니 죽지. 손가락 빠는 일이 있어도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들 맞벌이 하면서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애들도 컸으니까 나도 일할 수 있어. 사정이 급한데 계속 당신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해? 뾰족한 수라도 있어? 기다려. 내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계속 엎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뭘 다시 해봐? 설마 병원을 다시 열겠다는 거야?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무슨 수로 또 병원을 열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자식이라고는 아뿐인데 설마 모른 척 하시겠냐? 뭐, 고작 한다는 게 연로한 부모님한테 손 벌리자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제발 다시 교수 자리 알아보든지 아니면 개인 병원에 취업하면 안 되겠어? 야, 그만둘 때 얼마나 큰 소리 치고 걸어 나왔는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내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공부한 셈 치고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자신 있다니까. 그러면서 강한 자신감이 보이던 남편은 결국 실에게 찾아가 이렇게 읍소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잘 안 해봐서 망한 거냐? 우리한테 남은 거라곤 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거 잡혀 대출 받아줬다가 또 그런 일 생기면 어쩌라고? 할머니 정신도 온전치 못하신데 우리 새 노인네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어쩔 거냔 말이야. 망하긴 왜 망해요? 전에는 제가 시장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계속 공부랑 진로만 신경 쓰느라.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진짜 값진 수업했다니까요. 그러게 멀쩡히 다니던 병원을 왜 그만둬서 이 난리냐? 그냥 월급쟁이 의사하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언제 아버지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고민하던 아버님은 결국 아들을 모른 척하지 못하시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다시 개원할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려는지 꽤 신중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몇 달간의 준비를 거쳐 드디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데 저는 개원날 아침에 병원 간판을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왜냐고요? 병원 간판이 비뇨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놀랐어? 내가 이번에는 조사를 좀 철저히 했지. 아무래도 돈을 벌려면 성형외과랑 피부과만 한 게 없더라. 근데 그때 용진 선배가 미국 들어가면서 나한테 이걸 받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기계 상태도 좋고 직원들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건 뭐 딱 나를 위한 기회더라니까. 용진 씨가 미국에 갔어? 그래. 애들이 거기서 학교 다니잖아. 자기도 이번에 들어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싶대나 봐. 그럼 병원이 잘 안 됐던 거 아니야? 멀쩡히 잘 되는 병원을 그렇게 쉽게 남한테 줄 리가 있어? 넌 고마운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눈으로 본 게 있어. 여기 방학 때는 2달 전에 예약해야 겨우 상담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난리였어. 그래.
근데 그건 용진 씨가 있을 때 얘기잖아. 당신은 성형외과 전공도 아니고 경험도 없잖아. 의사 자격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도 허락하는 거지. 인턴들 다 해본 거야.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더군요. 원래 남편은 비뇨기과 전문의였지만 다른 과 진료를 해도 의료법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간판에 전문이라고 표시만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흔히 병원 이름 뒤에 의원이라고 표시된 곳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진료하는 곳이에요. 남편처럼 말입니다. 비뇨기과로 개원하고 쓴맛을 본 남편은 돈벌이가 되는 일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보다 손님이 많은 성형외과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그쪽으로 경험도 부족한 남편이 진료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은 했으니 저도 주변 상가에 떡을 돌리며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했네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병원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인사해. 이쪽은 우리 병원 터줏대감 박간호사. 그리고 이쪽은 상담을 맡아주는 윤 실장. 그리고 저기 끝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간호사. 안녕하세요. 다들 저희 남편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자 직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성형외과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우려와는 다르게 병원이 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며 처음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손님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개원 1년 만에 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근 성형외과보다 오히려 더 예약하기 어려운 병원이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다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내 능력을 너무 모른다니까. 나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번엔 정말 당신 능력을 똑똑히 보긴 했어. 어떻게 전공도 아닌데 그렇게 실력이 좋아? 거기다 당신이 여자 환자들이랑 살갑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신기하네. 먹고 살려니 별 수 있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열심히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만 되면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는 건 시간 문제야. 그거 다 갖고 아예 병원 건물을 인수해버릴까? 난 비뇨기과가 아니라 성형외과에 갔어야 하나 봐. 이제야 적성을 찾은 것 같아. 남편은 그렇게 자신감에 넘쳐 잠시나마 늘어졌던 어깨가 하늘까지 승천할 지경이었네요.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불안함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중 남편은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나 오늘도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요즘 매일 늦네. 자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번 주말에도 학회 있어? 그렇지 뭐. 이번에는 강릉까지 가야 돼. 그렇게나 멀리? 그럼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없어? 우리 네 식구가 같이 밥 먹은 게 언젠지 모르겠네. 지금 밥이 문제야? 우리 병원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노력 때문인 거 몰라? 최신 성형동양도 배우고 더 나은 기술도 익히려면 학회 같은 거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다음날 수술할 환자들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는 거고. 나도 아는데 출장도 너무 자꾸 매일 늦으니까 당신 건강 해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 마.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애들이나 잘 챙겨.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남편의 말투가
차가워진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일이 많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이해하며 지내다 보니 남편이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제와 속옷을 챙겨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한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 보니 직원들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오픈 준비로 활기찰 시간인데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중 한 명의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도 보이더군요. 저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정쌤, 무슨 일 있어요? 눈이 빨간 게 혹시... 울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맞는 것 같은데 분위기도 이상하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얼른 오픈 준비할게요. 하지만 저는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쌤은 남편이 병원을 개원할 때 새로 들어온 갓 21살의 사회초년생이었어요. 그 해 간호학원을 나와 남편의 병원이 첫 직장인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저는 어린 직원이 울고 있던 게 생각나 계속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같이 있던 상담실장에게 슬쩍 물어봤네요. 저기 윤 실장님, 혹시 아까 정쌤 왜 울었는지 모르세요? 네? 알긴 알지만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뭐 나쁜 일 생긴 것만 아니면 되는데 난 그냥 걱정이 돼서. 사모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친구가 엄마랑 둘이 살아요. 언뜻 들어봐도 형편이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적금 타서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간다고 했거든요. 몸도 약한 엄마를 지하 월세방에서 탈출시켜드리고 편하게 모시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평소에 인사성도 밝고 착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랐네요. 이사가게 돼서 다행이에요. 정쌤이 얼마나 살뜰히 모았나 몰라요. 자기 위해서는 1,000원 한 장 안 쓰고 월급은 생활비 빼고는 거의 다 적금 넣었어요. 제가 봐도 어린애가 정말 대단하네 싶더라고요. 근데 이 망할 놈들이... 네? 누구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흥분을 해서. 글쎄 이번에 새로 계약한 빌라가 사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모은 전세금 다 날리고 지금 어머니랑 고시원에서 산다는 거 있죠. 월세 살던 집 보증금 뺀 거랑 정쌤이 지난 1년 넘게 월급 모은 걸 고스란히 다 날린 거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정말 앞이 캄캄한가 봐요. 아까 그 말하다가 운 거예요. 어머나, 무슨 그런 일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남의 일이 아니었군요. 그러게요. 그런 일이 왜 하필 저렇게 착한 애한테 일어났나 모르겠어요. 듣고 있던 저희도 속상해서 같이 울 뻔했어요. 그럴만하네요. 어서 잘 해결돼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오느라 눈이 빨개졌던 정쌤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수중에 있는 돈을 털어 정쌤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어요. 병원 사람들이 보면 정간호사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병원 1층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봉투를 내밀었네요. 그러자 그걸 여러 번 산 데가 깜짝 놀라 저를 보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인지. 정쌤은 숨기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간 사정을 들어버렸어요. 어머니를 고시원에 모셨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에 보태서 써줘요. 사모님,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정 부담되면 1년 넘게 열심히 일해준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사모님한테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 정말 나쁜 애거든요. 정쌤이 나쁜 사람이면 세상에 착한 사람 하나도 없게요? 내 마음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요. 사모님, 저 같은 인간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데 한참을 울던 정쌤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더니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도 모르고 저 하나 살겠다고 보고도 못 본 척 시침이 떼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못 본 척해요? 사모님, 밤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제 얘기 들으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정간호사? 일은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모님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따 문 닫고 나서 병원으로 한번 와보세요. 단, 아무도 모르게 원장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그게 무슨...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나쁜 건 알았지만 엄마도 모셔야 하고 적금 넣어서 이사도 해야 하는 처지라. 저는 영문을 몰라 답답했지만 난처한 표정으로 울먹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의 말대로 저녁 시간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네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걸로 봐서 좋은 일이 아니면 쉽게 짐작이 갔거든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기를 3시간 만에 병원 문을 닫았는지 직원들이 퇴근하더군요. 정 간호사와 상담실장 그리고 박 간호사가 같이 나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커피숍에서 나와 다시 병원에 가보려고 했네요. 한데 그때 퇴근한 줄 알았던 박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와 다시 병원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뭘 놓고 갔나 생각했죠. 그래서 박 간호사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려다가 퍼뜩 정쌤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라고 신신당부했던 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박 간호사가 먼저 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병원으로 올라갔네요. 잠시 후 저는 혼자 불 꺼진 병원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얼마를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대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길래 저를 이 깜깜한 병원에 오게 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병원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한데 먼저 올라간 박 간호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박 간호사가 올라가고 난 뒤 저도 곧바로 올라와 병원 앞을 한참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안쪽 남편의 진료실 바닥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 간호사가 내려가는 모습을 못 봤는데 진료실에만 불이 켜져 있으니 그쪽으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털어버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요동치는 제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기만 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진료실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대화 소리에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네요. 낯익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귓가를 파고들더군요. 저번에 수술한 김나연 환자 말이야. 수술 잘 됐다고 좋아서 난리더라.
아까 원장님 드린다고 선물까지 사왔잖아. 그러게. 난 역시 닭간호사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도대체 이혼은 언제 할 건데? 지난번에도 자기 마누라가 찾아와서 사무행세 하는데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애들 결혼만 시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라니까. 그렇게 자식 얘기하면 나랑 왜 만나니? 처자식이랑 깨가 쏟아지게 살지. 에이, 거기 마누라 얘기가 왜 들어가나? 나 이제 진짜 그 여자 봐도 아무 감정도 안 든다니까. 안 그래도 뻣뻣한 여자가 나이 먹으니 더 목석 같아서 남잔지 여잔지 구분도 안 돼. 무슨 통나무 끌어왔는 기분이라고. 거기다 평생 내 등골이나 빼먹을 줄 알았지. 사회생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남자가 밭에서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래서 자기 옆에 내가 있는 거잖아. 난 자기가 환자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알고 심지어 자기가 어려워하는 수술까지 대신해주잖아. 나 같은 여자가 어디 또 있는 줄 알아. 내가 품절려되지 않고 이 나이까지 혼자 있었던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알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껌뻑 죽잖아. 자기 소원이 한강 위 아파트에 사는 거라고 해서 무리해서 집까지 사고 이런데도 내 마음을 의심하는 거야? 누가 의심한다? 아무리 대벌 같은 집이 생기면 뭐해. 자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애들만 결혼시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갈라서. 걱정 마. 그러니까 도대체 애들이 언제 결혼하는데. 둘째는 이제 군대 갔다며. 그런 애가 언제 복학해서 취직하고 결혼을 해. 그거 기다리다가 나 할머니 되겠어. 딱 5년. 5년만 기다리면 미련 없이 이혼할 거야. 약속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료실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저의 등장에 남편과 박간호사가 사색이라며 기함하더군요. 그런데 문을 열고 진료실 안의 상황을 확인한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신성한 병원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민망한 차림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일하느라 늦는다더니 밤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벌이느라 늦은 거야. 게다가 박 간호사가 대신 수술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여긴 무슨 일로? 다른 데로 말해.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정말 당신 대신해서 이 여자가 수술까지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야근을 하니까 박 간호사가 격려차 왔다가. 격려? 도대체 세상 어떤 간호사가 그렇게 몸을 들이대면서 격려를 해주니? 그래서 그런 뜨거운 격려 받으니 기운이 뻗쳐? 그리고 넌 의사란 인간이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질러 놓고 멀쩡한 얼굴로 환자를 대했어?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아까 저 여자 입으로 분명히 말했잖아. 너 대신해서 수술도 해줬다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런 게 아니라 박 간호사가 워낙 성형외과에서 오래 일했다 보니 베테랑이라 나를 좀 많이 도와준 거야. 저 여자는 베테랑이고 당신은 성형수술에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멀쩡한 의사를 두고 저 여자가 수술을 했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하지만 여자는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울 만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요. 의사 면허가 뭐 별거예요.
난 15년 가까이 성형외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수술이란 수술에는 다 참여했다고요. 서답게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는데 나는 15년이라고. 그런 내가 수술 좀 대신한 게 뭐 대수예요. 어설픈 의사보다 경험 풍부한 간호사가 수술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원장님이 병원 인수하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거 보면 몰라. 수술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뭐? 나 참, 별 해괴한 논리도 다 들어보겠네. 좋아. 너 어디 법정에서도 그딴 소리 짓거릴 수 있는지 보자고. 법정? 왜? 신고라도 하시게? 마음대로 해. 신고하면 나만 죽는 줄 알아. 당신이랑 이 병원은? 사람들이 그런 소문 듣고도 좋다고 여기 찾아오겠다. 너희 운 씻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면 신고해.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내 남편 뺏어서 부유운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나를 협박까지 해. 이 여자가 영 상황 판단을 못하시네. 원장님한테 필요한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 평생 돈 한 번 벌어본 적도 없는 여자가 사회생활이 뭔지는 알아? 당신 남편이 돈 벌려고 해본 적도 없는 성형외과 차려서 개고생할 때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는 원장님 곁에서 고민 들어주고 수술도 대신해주고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남아서 피로도 풀어주잖아. 내 덕에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자식들이 편하게 먹고 산 것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런 더러운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을 거야. 저 인간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버리고 의사로서의 양심도 버린 인간 말종이야. 저런 쓰레기가 갖다주는 돈 필요 없다고. 하하,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당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줄 알아? 이 아줌마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사니 세상이 다 핑크빛인 줄 알지? 당장 돈 벌러 나가봐. 핑크빛은 개코나 온통 진흙탕인 게 이 세상이야. 그동안 남편 그네 덕에 호강이 난 줄 알라고. 그렇게 여자는 용서빌 생각도 없이 오히려 저를 조롱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자가 말한 부분들이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고 일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남편의 불륜과 불법 행위를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런 사실을 귀띔해준 정쌤을 찾아가 말했어요. 나 그날 병원에서 다 알게 됐어요. 정쌤은 이런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 일은 그 두 분과 거의 만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원장님이 수술하시고 박 간호사님이 보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더라고요. 제가 지갑을 놓고 간 걸 알고 다시 병원에 들어간 날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술실 CCTV 영상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게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박 간호사와 수술 도구를 챙겨주며 보조하는 남편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었네요. 저는 그 영상을 확인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난 이 두 사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신뢰나 약속이라는 걸 쓰다만 걸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인간들이잖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사모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제보할 엄두가 안 났거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돕고 싶어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남편과 박간호사를 신고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로란 이 일당을 제보하려고 해요. 유명 성형외과로 이름을 날리는 곳인데 실상은 간호사가 수술하고 의사는 들러리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제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건네받은 경찰이 남편의 성형외과로 들이닥쳐 두 사람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 결과 대리 수술을 시킨 남편은 집행유예 3년과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게 됐네요.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내연녀도 구속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내연녀는 병원에 개원하기 전부터 좋아 지내던 사이였어요. 두 사람을 조사하던 경찰이 제게 넌지시 말해주더라고요. 남편분이 개원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고 선배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나 봐요. 그러다 모 처녀 간호사와 눈이 맞았고 그 내연녀의 권유로 선배 병원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성형외과 업무가 낯설어 주저하던 남편분이 내연녀만 믿고 덤빈 거죠. 그런 잘못된 만남의 대가가 의사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줄 남편도 미처 몰랐겠죠. 그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빈자리를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불법행위와 부유냉각을 알게 된 아이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의사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이들이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처음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의대생일 때는 정의감에 넘치기도 했었지.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초심을 잃은 게 문제야.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 봐. 죗값을 치르고 제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나랑은 남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니까. 하지만 그런 제 말에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아마 아버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몫이니 더 이상 제가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혼을 하고 생전 처음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 나이가 그리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래 여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작정 시작한 일이 분양대 행사에 들어가 부동산 분양 상담사가 되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가족들이 집을 비우면 혼자 부동산 프로를 재밌게 보곤 했습니다. 그때 보고 들은 것들이 있어 분양 사업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일을 배우기는 힘들었어요.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어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적응하고 나니 나름 재미가 있더군요.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요즘 공인중 회사 시험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은 이런 저를 응원하며 자신의 몫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큰딸은 무사히 취업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남편에게 받은 재산분할금과 상간녀에게 받은 리자료가 있어요. 그러니 아들의 복학후 등록금도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뒤통수 맞고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평소 남편은 늘 제게 직순이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생활하고 지금껏 살아왔고요. 하지만 이혼을 계기로 몰랐던 제 재능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활기와 즐거움도 찾게 됐답니다. 물론 배우자와 100년애로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달려온 길이 막다른 길이라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쌀맘과 함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